호흡하기 위해서 롤링을 크게 가져간다? 전체적으로 틀렸어요.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목에 부담 가죠. 돌려서 호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 코리아 스위밍의 송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영일 코치입니다. 요번에는 저희 테이블 앞에가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채널이 조금 좀 아카데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구독자분들께 뭐라도 좀 선물을 드릴 게 없나 찾아보다가 마침 또 되게 좋은 상품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해 봤습니다. 알테그리히라는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거 코치님 한번 보셨나요? 글쎄요, 저 요즘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하고 있는 사람 본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고. 세 가지 용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 키링, 투명하게 수영장 안에 있는 요 레인과 티마커, 물 속에 있는 그런 물결의 느낌까지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키링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 마그넷과 메모지 가 들어있는데 요 마그넷도 보면은 같은 이 수영장 마그넷이 하나 있는데 이 레인 줄이랑 요 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마그넷으로 들어있고 포스트잇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밍 베어라는 인형인데요. 아주 이 인형 너무 귀여웠어요. 처음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물안경이 따로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물안경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키링 끝에 수영장 사다리를 형상화한 이런 것들도 달려있고요. 진짜 귀엽고 정말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실장님께서 이렇게 컨택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 제품을 각 5개씩, 그러니까 총 15분한테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뭘 해주셔야 되냐면 올해도 이제 네. 8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2026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반도 안 남았죠. 이제 올 한 해 수영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수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은 15분을 추첨해가지고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해드리는 거죠? 아니야. 안녕하세요. 키는 168cm, 몸무게는 85kg, 골격근량 42kg입니다. 어우, 상당히 좋으시네요. 몸에 만족하지만 수영할 때 안 좋은 체형 같아 고민입니다. 특히 허벅지에 근육이 많아서 왠지 수영에는 불리한 체형 같습니다. 프리다이빙을 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수면에서부터 몸이 가라앉는 음성부력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수영할 때 선생님께 하체가 가라앉는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게 체형과 체성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체가 잘 뜨고 유선형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수영을 하고 싶은데 체형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발차기 차는 것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힘들고 얼굴을 꺼내고 발차기 하는 게 특히 더 힘듭니다. 속도는 빠른 편이라 강습반에서 앞쪽에 서고 있는데 음성부력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아웃도어, 특히 바다 수영을 할 때는 하체 쪽에 부력이 있는 웨스트를 입는 게 좋을까요? 거의 보디빌더 체형이 아니신가요? 왜냐면 그렇죠. 골격근량이 42kg에 몸무게가 85인데 골격 42면은 거의 그냥 눈에 봐도 근육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의 체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의 그 체형 때문에 특히 하체 쪽에 허벅지에 이제 근육이 많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형과 체성분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하체에 근육이 없을까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럼 수영 선수들은 다 상체 근육만 많고 하체 근육이 없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올림픽 경기나 자유형 50경기 보면은 보디빌더 못지않게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비율이 좀 네. 다르긴 해도요. 그렇죠. 물론 하체에 근육이 많으면 가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맞춰볼게요. 네. 이분 머리가 높을 거예요. 머리 위치가 높고 네. 정확한 유선형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스틸라인을 딱 잡지 못하고 아마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광배근이 짧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영상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체성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네. 자세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 또 발차기가 힘들다겠죠. 그러면 또 발목 유연성이 나오는지. 우리가 10도 정도라면은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펴지는 거 얘기하겠죠? 근데 발목이 이건 90도고 10도가 펴지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추진력은 66% 이상 증가해요. 발목이야 요만큼만 각도가 펴져도 추진력이 몇십 프로가 좋아지는 거예요. 발목의 유연성과
머리의 위치가 높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도 일반 분들 강습을 하고 과거에 이제 같이 수업도 했었잖아요. 네. 대부분이 머리가 높아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 머리를 한번 낮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혹시 광배근이 짧아가지고 네. 팔을 뻗었을 때도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걸 먼저 체크하시는 게 되고요.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요, 수영할 수는 있어요.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아웃도어 수영, 바다 수영할 때 웨슈트에 도움돼요. 예, 훨씬 많이 도움되고 부력에 너무 도움돼가지고 수영복도 금지가 됐죠. 2009년도 이후에는 전신 네네. 수영복이 금지가 될 정도로 수영복 자체가 부력을 훨씬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슈트 입는 거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 아세요?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것보다 네. 슈트 입고 민물 수영 더 빨라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가 이렇게 돼버리죠. 거기다가 이제 수트의 표면에서 오는 표면 저항도 그쵸? 없어질 거잖아요. 또 있어요. 슈트 입으면 좋은 게 근육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기서 쪼아주면 피로도가 덜해요. 아, 수영은 테이핑을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슈트 입는 거 효과가 있고요. 저도 운동은 안 하지만 바다에서 슈트 입으면 4kg, 5kg 가요. 천천히는 가죠. 네, 네. 175에 몸무게 85, 골격 중량 42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창 운동할 때 네. 딱 요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184에 85에 골격 중량이 딱 42 정도 됐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자꾸 근육량이 많으니까 자꾸 물에 가라앉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중요한 거는 어떤 신체 밸런스, 머리 위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를 하고 다만 그건 있더라고요. 보통 보디빌딩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그쵸. 꽤 많잖아요. 근데 이 근비대가 가동성과 항상 이 반비례 관계가 되더라고요. 엘리트 체육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오지 않게 방지하면서 운동하지만 근육의 어떤 외형 그것만 생각하시는 쪽에서는 가동성이 많이 죽어 있죠. 손해를 꽤 예. 본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특히 팔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 뭐 이두, 삼두, 광배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벌크업을 시키신 분들은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 자체가 조금 제한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유소년 애들을 봐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근력이 좋은 애들이 유연성이 없고 유연성이 좋은 애들이 근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유연성이 좋은 애들이 지구력이 좋은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근력이 좋은 애들이 스피드가 좋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제일 훌륭한 선수죠. 네. 물론 이제 좋은 선수 많지만은 그 유연성과 근력은 서로 약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엘리트 체육이나 퍼포먼스에서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유형 스트로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치, 풀, 푸시의 힘과 속도 배분. 캐치는 천천히 부드럽게 물을 잡고 풀부터 점점 힘을 키워서 푸시에서 가장 강하게 밀어 가속을 만든 뒤 리커버리는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는 방식이 올바른 스트로크인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은 캐치에서 풀하고 푸시에서 속도 배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캐치고 여기가 피니시였을 때 물을 어떻게 가져가야 물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가져가냐. 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처음에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는 방식,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는 방식, 똑같은 방식.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가져가고 추진력이 도움이 될까? 점점 빨라지는 방식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럼 가장 나쁜 거는? 처음에 빨랐다가 느려지는 그렇죠. 방식. 그게 네.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자체는요, 처음에 캐치를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처음에 캐치를 너무 빨리 해버리죠. 네. 이렇게 물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보다 손이 더 빨라야 그 물을 계속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손이 느려진다? 그러면은 그 무거운 물을 밀지 못하고 점점 가벼운 물만, 압력이 낮은 물만 밀게 되는 거죠. 점점 빨라져야 돼요. 근데 자유형 50은 어때요? 자유형 50, 단거리. 예, 단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르죠. 그렇죠. 하지만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요. 아.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도 속도 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몸에 힘을 빼고 속도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캐치가 빠르면 피니시는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관계를 잃지 않고 그 패턴을 잃지 않고 수영하는 게 수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물이 아니고 모래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거든요. 모래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뒤로 보내려고 해요. 이 모래를 이렇게 최대한 많이 끌어안은 다음에 뒤로 확 던질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그냥 확 이렇게 끌어가지고 뒤에서 천천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가 봐도 처음에 천천히 최대한 많이 갖고 온 다음에 뒤에서 확 이렇게 빨리 빼는 게 더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두부를 이렇게 깨지지 않게 갖고 온다. 두부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모래를 처음에 좀 부드럽게 해서 많이 가져와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가져와야지, 너무 급격하게 빨라지면은 물이 도망가겠죠. 네네. 모래가 도망가고. 다 손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어떤 거게요? 저병인가? 평형이에요. 평형은 여기서 도망가지 않게 부드럽게 갔다가 이 물을 휘어 잡아버리는 게 그렇죠. 평형인데, 여기서 빨리 해버리면 이 도망가고 압력이 낮은 물을 스컬을 하게 돼요. 평형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해요. 근데 어렵긴 해요. 맞아요. 저희가 스컬링을 따로 하더라도 어려운데 그거를 평형 자세랑 같이 병행하면은 드릴로 스컬링을 한 거랑 1대1로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매칭시키기 힘들까요? 글쎄요. 이거 그러게요. 중요한 포인트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스컬 연습했어요. 수영을 가요? 바로? 네. 이 도움이 될까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중간에 어떤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나요? 그쵸. 스컬을 했죠. 네. 그러면 그 다음 가운데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돼야 돼요. 앞에서 프론트 스컬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평형을 연습한다? 진짜 웬만큼 감이 좋은 사람 아니면 그걸 못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컬을 했죠? 네. 우리가 평형 동작을 할 때는 호흡도 하죠. 그럼 호흡하지 말고 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만 또 연습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호흡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레시브 드릴이라고 하거든요. 네. 순차적으로 가져가야 내가 감을 가지고 올 수 있지, 네. 이거 하고 바로 수영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스컬이라는 이 동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스컬이 프론트, 미들, 피니시가 있어요. 네네. 그거 말고도 수영에서 가장 비슷한 우리 캐치 있죠. 캐치 같은 스컬 같은 것도 있어요. 네네. 드릴을 하든 스컬을 하든 결국에 수영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영까지 연결시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효과가 있고, 아니면은 스컬을 한 다음에 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 또 수영도 해보고, 네. 이렇게 반복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네. 그냥 스컬을 오늘 800 했다고 해서 내일 이거가 잘 된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질문. 맨손과 패들 스트로크의 차이. 패들 자유형을 할 때도 위와 같은 느낌으로 동일하게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패드를 사용할 때는 캐치, 풀, 푸시의 힘과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가야 하는지. 똑같죠. 패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감을 조금 더 증폭시켜가지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부하죠.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바벨이나 무게추로 더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수영할 때는 내 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다가 패드를 낀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근력 향상을 위해서 네. 물에 부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물에 부하를 많이 줘서 패드를 낀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지. 네. 패드 낄 때는 다른 방식이고 또 패드를 빼면은 다른 방식이고. 그럼 패드 끼는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수영을 해야지만 좋은 거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패들 사용 시 기록 차이. 저는 패드를 착용하면 맨손보다 물을 훨씬 잘 잡는 느낌이 들고 속도도 확실히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맨손과 패드를 착용했을 때 50m, 100m 기록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근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패드를 끼면 기록 향상도가 높아요. 근데 패들이 나한테 약간 부담되는 거다. 그러면 네. 오히려 느려지는 선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패드를 껴가지고 물을 각속도가 착 밀어대는데 어깨 힘이 없는 선수는 이게 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패드를 끼면 무조건 빨라진다? 맞아요. 하지만 근력이 좋은 선수는 더 많이 빨라져요. 거의 대부분 빨라지지만 네. 느려지는 선수도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거는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패들 훈련의 장단점. 패들 훈련을 많이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반대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단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패들 같은 경우는 보조수단이잖아요. 네. 수영으로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익혀주는 거나 부하를 주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패드를 낄 때 손목에 끼고 손가락에 끼죠. 근데 만약에 손목에 끼는 거를 이걸 빼고 손가락만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할 때 만약에 이 손의 각도가 이렇게 해서 밀어버리면 패들이 어떻게 될까요? 펄럭 그러겠죠. 빠져버리겠죠. 네네네. 손목에 있는 밴드를 빼고 손가락만 끼고 패들이 손바닥에 붙게 수영을 하면은 정확
정확한 각도로 수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데도 이용되죠. 네. 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럼 단점이 뭐냐? 장비는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총 운동량의 50% 이상을 장비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게 수영 스케줄 짤 때 가장 추천되는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또 패드를 꼈으면은 그 감각을 또 수영에 연결도 시켜봐야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도 있어요. 패드로 DPS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DPS를 유지할 수 있게 패드를 빼고 또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네. 단점은 여기에 너무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감각에. 이런 단점은 있죠. 네. 장점은 더 쉽게 의도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 전 수영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도 15도 전방을 보고 자유형을 했습니다. 호흡할 때는 대각선 뒤쪽을 보며 턱을 약간 치켜든다는 느낌으로 호흡했습니다. 개인 강습 때 강사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자유형 시선을 바닥 보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개인 강습 강사님께서 바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뒤통수가 약간 보이는 정도고요. 호흡할 때 바로 옆을 본다는 느낌으로 호흡하고요. 왼쪽 눈은 수면 아래, 오른쪽 눈은 수면 위에 위치하는 느낌입니다. 수영장을 옮기면서 최근 개인 강습 강사님께서는 다시 전방 15도 보라고 하십니다. 바닥을 보는 건 초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수리가 잠기면 저항이 더 심해진다고 하시네요. 맞고 틀리고 영역인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저항을 더 받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보자가 아닌 상급자의 기준으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호흡은 앞에 보는 방식 45도 정도, 밑에 보는 방식이 있다겠죠. 네. 근데 이 방식의 차이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머리의 높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을 보게 되면 머리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죠. 네. 밑에 보면 머리가 낮아질 낮아지고.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45도가 중요하냐? 그럼 밑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머리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만약에 15도로 봐서 좋다? 상관없어요. 45도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밑을 보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45도로 본 다음에 네.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앞을 보고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네. 어깨가 들어가는 힘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네. 앞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훨씬 편하죠. 네. 그러면 앞에 본다는 거는 밑에 봤을 때 어깨가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보자들은 거의 대부분 밑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45도로 봤는데도 15도로 봤는데도 어깨가 불편하지 않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급자인 경우는 45도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머리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어깨가 돌아가는데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 그럼 앞에 보는 거는요. 우리가 이 자세에서 앞을 본다는 거는 천장을 보고 있는 자세죠. 그렇죠. 천장을 보고 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네. 돌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욱 불편하겠죠. 하지만 앞을 보고 있는 선수 중에서 김우미 선수라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 선수는 앞을 봐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중심 잡기가 본인 체형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코어나 중심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앞을 보게 되면은 중심이 분명히 틀어질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거예요. 네. 이분은 어쨌든 괜찮다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15도든 45도든 밑에 보는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편하신 걸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거만 체크해 보세요. 머리의 높이. 머리 높이는 무조건 낮아야 돼요. 네. 예. 코치님 안녕하세요. 20대 마스터즈 수영인입니다. 자유형 호흡 동작에서 시선과 롤링 각도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전제 1번 풀 동작에서 양손이 Z축상 같은 지점에 올라올 때 글라이딩부터 풀까지 손 위치가 분홍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제 2번 무호흡 구간, 시선은 바닥, 목은 고정하고 흉추만 롤링. 자, 3번 목을 따로 돌려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중앙을 유지한 채 갈비뼈가 롤링되는 만큼만 시선이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각도에서는 시선과 입이 아직 물속에 있어서 실제로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그래서 시선을 몸 각도와 일치시킨 채 호흡이 가능한 지점까지 돌리려면 롤링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제 영법이 이 형태입니다. 시선이 수면과 거의 일치해서 수면에 걸쳐 호흡은 되지만 롤링이 과해지면서 글라이딩 중인 손이 분홍선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X자 글라이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반대로 과한 롤링 없이 숨을 쉬려면 목만 추가로 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글라이딩 손은 분홍선을 지키고 호흡도 됩니다. 다만 매 호흡마다 목을 돌려줘야 하고 목 도는 상체가 들리면 하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3번은 호흡이 안 되고 4번은 글라이딩 라인이 무너지고 5번은 목 부담과 하체 가라앉음이 걱정됩니다. 셋 중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지 혹은 제가 놓친 다른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번이 맞다면 하체가 가라앉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목 회전량의 기준이 있을까요? 4번의 과한 롤링과 5번의 목 회전을 적절히 섞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면 그 배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0m, 100m 기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까지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네. 이거는 꼭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정도 네네. 정성이라면. 그림을 5가지 주셨어요.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분홍선을 넘지면 안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 좋은 전제 조건이에요. 맞아요. 리커버리든 어디든 팔이 당길 때 기준선이 정확하게 손이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내 어깨 앞에 라인에서 풀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은, 롤링을 들어가더라도 내 어깨 앞에서 지나가는 거. 1번 전제 조건 너무 좋은 전제 조건이고요. 2번 그림을 보시면 이건 당연히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1번, 2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인 거고요. 3번을 보면은 호흡 원리라겠어요. 이분은 지금 하나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 그건 틀렸어요. 목의 회전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3번과 4번은 롤링의 크기의 차이잖아요. 롤링의 크기의 차이는 스트로크의 길이의 차이도 날 것이고 페이스에 따라서 롤링의 크기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에서 발차기를 찰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도 롤링의 3번과 4번의 차이점이 나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호흡하기 위해서 롤링을 크게 가져간다? 요거는 조금 전제 조건이 틀렸어요. 호흡의 방법은 일단 내 몸통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몸통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마지막 부족한 부분은 고개의 회전으로 들어가요. 호흡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는 게 호흡의 방법이고요. 물론 몸통이랑 같이 간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분은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틀린 생각이고요. 고개가 살짝 들어갑니다. 4번은요, 글라이딩 라인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이거는 롤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팔의 위치 때문이에요. 여기서 롤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팔은 가만히 있고 몸이 그대로 롤링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롤링을 크게 가니까 같이 가버린 거예요. 글라이딩의 문제인 거지 롤링의 문제는 아니다. 롤링을 3번처럼 수영해도요, 약간씩 글라이딩의 위치가 변했을 거예요. 글라이딩이 작을 때도 아마 손의 위치가 좌우로 살짝씩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롤링을 작게 해서 크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손의 글라이딩 자체가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은 목에 부담이 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만큼 돌리는 게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로만 봐서는 이건 부담이 아니고 조금씩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은 밑에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고개가 들려있는 상태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호흡하면은 옆으로 돌려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 목에 부담 가죠. 돌려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는데, 들어서 호흡하지 않고 돌려서 호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고개를 돌린다 아니면 뭐 천장을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뒤를 본다, 그냥 옆을 본다고 하면은 고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들려요. 느낌인데 이 의식적으로 뒤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옆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뒤로 본다면 또 그것 때문에 나오는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다가 고개가 여기 공간이 생기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턱을 꺾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돌린다가 맞아요. 아니라 턱을 꺾는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맞아요. 오히려 보기에는 일자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분 고개를 돌린다가 고개를 든다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첫 번째 질문이 셋 중 어느 쪽 방향이 맞는지, 세 개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고개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만약 5번이 맞다면 하체가 가라앉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이 질문 보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고개를 드신 거예요.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하체가 가라앉는다, 그건 고개를 드신 거예요. 회전량 기준은 없어요. 내가 최대한 얇게 호흡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 돼요. 4번의 과한 롤링과 5번의 목 회전을 적절히 섞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 아니고,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5번에 가깝게 하는 게 맞다가 아닌가요? 5번에 가깝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준이 배분이요. 배분은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이다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롤링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이고 속도에 따라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에 달라지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앞으로 가면은 물살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걸 뭐라고 하게요? 헤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할 때 막 할로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네네. 이게 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호흡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호흡이면 됩니다.